Quán Hoàng Thầy, Phạm Tân Tân Cai. The next stop is Patterson Street. 네, 안녕하십니까. 약속을 좀 어긴 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홍콩이랑 중국 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저도 좋네요. 인도가 일단은 이슈가 있죠. 지금 그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외삼촌이 그 인도 뉴델리에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언론은 지금 해리스 부통령 외삼촌 인터뷰하고 막 그러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뭐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순서가 그렇게도 홍콩 중국이기도 하고 한 달 동안 밀려 있어서 이걸 또 자르고 계속 잘랐는데 그래도 많네요. 근데 중요한 그게 또 큰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야기는 매일경제 11월 8일자 미대선 와중에 중국군 장갑차로 홍콩 거리 질주 영상 공개. 이제 미국 대선 와중에 중국군이 장갑차로 홍콩 거리 질주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원래 이제 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그 인민해방군은 거의 뭐 홍콩에서 숨도 쉬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원래 이제 영국 시절에는 그 완차에 있는 자폐거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영국군 병영 근처여가지고 이제 영국군들이 이제 주말이 되면 나와서 술 먹고 놀고 뭐 이제 좀 홍등가 같은 느낌도 좀 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인민해방군은 이제 그 반환된 이후에 그 영외 생활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거든요. 영외로 나오지도 않았고 영내에서만 생활하면서 홍콩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죠. 자, 원문은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인데 그 8일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그 인민해방군이 홍콩 외곽인 퇴문 지역에서 여기는 이제 그 지하철 맨 종점이 있는 좀 외곽이긴 한데요.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이를 담은 1분 분량의 영상을 중국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 계정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영상에는 이제 뭐 장갑차가 어둠 속에서 막 떠나는 모습, 막 병사들이 소총과 로켓 발사기, 차량에 설치된 총에서 목표물을 향해서 실탄을 쏘는 모습 등이 담겼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례적인 약간의 위협으로 홍콩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인민해방군의 훈련 영상 공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그 올해인데 그 인민해방군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6월 30일 날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홍콩을 도망가는 탈주자들을 검거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 홍콩을 탈출하려는 그 민주화 운동가들이 체포되기도 했죠. 지금 이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좀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죠. 걷다가 이제는 배가 아닌,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장갑차로 이제 달리는 훈련하고 총 쏘는 훈련을 했다는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봐야겠죠. 뭐 일단은 좀 뭐 미국이 됐든 혹은 이제 홍콩의 민주화설이 됐든 좀 경고의 의미 혹은 이제 실력 과시라고 봐야 될 약간 주목할 만한 뉴스인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BBC 11월 6일자 홍콩 보안법 위반 밀고 채널 개설 당일 천여 건쇄도. BBC고요. 이게 한국에도 좀 뉴스 보도가 좀 됐는데 좀 어이없는 사건이죠. 지금 이제 홍콩은 이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이후로 국가안보처라는 조직이 전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년대 한국의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보다는 훨씬 센 조직이죠. 근데 홍콩 보안법 특집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인데 얘네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채널을 만든 것도 황당한데 밀고를 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거죠, 시민들에게. 불과 몇 시간 만에 1000건이 넘는 제보가 쇄도했다고 홍콩 경찰이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건 이제 전화는 이용할 수 없고요. 이 신고는 이제 문자나 이메일, 그리고 이제 중국 쪽 SN 메신저죠. 위챗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위대는 어차피 위챗 다 지웠으니까. 어찌됐건 이로 인해서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2차 웨이브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예상하고요. 자,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개설 몇 시간 만에 제보 전화 1000건.
뭐 이게 좀 시행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제보로 인한 수사나 혹은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긴 한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이야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신고만 받겠다고 하지만 이 열렬한 친중파 분들께서 과연 이제 그런 용도로만 하겠느냐라는 의심은 해봄직하죠.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그 뭐 한국의 청와대 신문고 같은 경우도 별별 거지 같은 내용도 다 올라오잖아요. 물론 좋은 내용, 의미 있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런 류의 법을 시행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옆집 사는 이웃을 믿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할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행을 이제 사전 검열하게 된다는 건데, 예, 이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직은 이제 시행 초기라 별다른 이제 큰 뭐 문제점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될 뉴스인 것 같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진행이 꽤 빠르네요, 오늘. 한국경제신문 10월 27일자. 해외 망명 신청 홍콩인 올해 181명, 작년 141명. 근데 이거는 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발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등 5개국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도 빠져 있고, 물론 미국은 이제 이런 식의 망명을 잘 받지 않는 나라긴 한데, 어찌됐건 이 5개국 기준으로 지난해에만 약 141명의 홍콩인이 위 5개 나라 망명을 신청했고, 올해는 9월 1일까지 18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대로 알려면은 이 작년 통계하고 올해 통계만으로 볼 게 아니라 시위가 있기 전의 통계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시위가 있기 전인 2018년에는 62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62명에서 거의 지금 2년 사이에 3배로 늘었다는 거죠. 아마 이 추세로라면은 지금 9월까지 3배니까 한 4배쯤 되겠네요. 240에서 250명을 찍을 것 같은 상황이죠. 가장 많이 망명을 신청한 나라는 이제 뭐 캐나다와 호주고요. 그다음에 뭐 이 두 지역은 사실 별도로 홍콩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가장 많은 홍콩인들이 이제 갔던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의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홍콩 커뮤니티가 이제 결성되기도 하고요. 네, 아차연님과 썬영님, 네, 제 인스타에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이거 광고를 해야 되나? 말간에. 예. 커뮤니티가 있죠. 그래서 뭐 망명 신청자는 뭐 대부분 이제 그 2019년 시위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최소 5명의 활동가가 홍콩 보안법 시행 전으로 홍콩을 떠났다고 하네요. 왜 발음이 꼬이냐?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10월 27일자. 홍콩 학생 운동가 토니 청 체포. 미국 망명 시도. 네, 이것도 이슈에 비해서 커지지 않는 뉴스인데, 연합뉴스 기사인데, 홍콩의 학생 운동가 토니 청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망명을 시도했다는 이유인데, 그 토니 청이 미국 영사관 앞에 있는 이 퍼시픽 커피숍이에요. 그 홍콩에 있는 로컬 커피숍이죠. 퍼시픽 커피숍에서 국가안보처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국가안보처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로 이 국가안보와 홍콩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전담하는 안기부 같은 조직이죠. 이 국가안보처의 발표에 의하면 토니청은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망명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도가 아니라 계획인 상태예요. 이 기사는 사실 되게 짧은데 이제 좀 약간 추가를 하자면은 이 토니청이라는 친구는 여기도 이제 19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세고 이제 항민사조 세대의 그러니까 조슈아 웡이 이끌었던 항민사조 세대의 바로 아래 세대죠. 그러니까 학생동원이라는 이제 학생 조직의 대표였는데 이 학생동원이라는 조직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항민사조가 2016년 이후에 이제 정당 결성을 하죠. 그 데모시스토당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 활동을 제기하겠다 하면서 항민사조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데모시스토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데모시스토당조차도 이제 올해 국가보안법이 발효되면서 이제 해체를 선언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 뒤를 잇는 이제 2세대 학생 운동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또한 이제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되는 날 이 학생동원이라는 조직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10월 27일 날 지금 망명 시도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보석도 거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슈아 웡도 그렇고 아그네스 초우도 그렇고 좀 유명한 이제 정치적인 활동가들이 아니면은 뭐 저기 애플데일리 사장님 같은 게 지미라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보석이 허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국가안보처 사건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독 지금 국가안보처 사건들이 보석이 안 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석까지 거부가 되고 이제 좀 실종 상태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뭐 변호사 접견 같은 것도 좀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기사 말미에도 있지만은 토니 청의 체포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뉴스가 좀 꽤 됐는데. 자, 뭐 이 친구의 혐의 중 하나는 이제 70만 홍콩 달러, 약 1억 원의 돈을 세탁했다는 혐의. 이건 아마 이제 집회 관련돼서 기부금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엮은 것 같고요.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한 혐의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발효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한 혐의라는 거는 이제 사실 그 모든 이제 형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한 혐의는 행위라고 보기 되게 애매하죠.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선진국들이나 민주주의가 좀 꼽히는 나라에서는 좀 이런 식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찌됐건 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고 보석이 거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음 뉴스가 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기는. 매일경제 10월 26일자 홍콩 중국 본토 투표소 설치 논란, 홍콩 야당 친중표 노림수 반발. 자, 매경 10월 26일인데 중국이 홍콩 본토에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 투표소는 무슨 투표냐면은 홍콩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거주하는 홍콩 부재자를 위한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홍콩의 야권은 친중표 노림수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기사를 좀 볼까요? 중국 정부가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홍콩인들을 위해 현재 투표소 설치를 추진하는 논란이 되고 있다.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26일, 10월 26일에 탕탕절 기념 소식통을 인용한, 탕탕절 기념 아니구나. 예, 그날 이제 나온 기사인데, 지금 광동성에 홍콩인이 약 한 54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총선거가 내년으로 연기되긴 했지만 선거나 혹은 뭐 이제 지역의회 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홍콩으로 들어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광범위한 이제 사전 투표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부재자 투표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런 식의 이제 투표 관리를 거의 할 일이 없는 나라기도 하죠. 물론 이제 중국도 시의회에 해당되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에서는 이제 투표를 합니다. 직접 투표를 하는데, 그 이상 단위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데, 물론 공산당 조직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이제 투표 관리의 문제, 혹은 이제 뭐 충분히 이 와중에 이제 중국에 투표소가 있고 투표함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중국에서 개표 작업을 한다라면은 여기서 부정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54만 정도의 표, 이걸 만약에 지금 현재는 광둥성에 있는 홍콩인을 기준으로 이걸 만들다고 하는데,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은 이게 70만에서 80만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제 광범위하게 부정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면은, 혹은 부정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본토에서 투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비밀 투표를 보장하지 않을 능력도 있죠, 중국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난 작년 11월에 그 구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 세력이 압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선거를 뭐 코로나 핑계로 연기하긴 했지만 1년 연기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부정 선거를, 혹은 이제 좀 민주 세력이 좀 더 불리하게 룰을 개정하는 식으로 계속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은 지금 추진이 정말 제대로 되면은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한 번 더 홍콩 시민들이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좀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10월 7일자 집세 떨어져도 빅미는 거리로 코로나에 늘어나는 홍콩 노숙자. 되게 오래된 뉴스죠. 10월 7일 뉴스인데 뭐 좀 챙겨야 될 뉴스 같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걸 딴 뉴스를 막 지우면서 끌고 왔어요. 이거는 자, 뭐 2019년 이제 홍콩 시위와 이제 올해 코로나 여파로 홍콩 경제도 당연히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씻었던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도 피크 때에 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했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기보다는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긴 하죠. 참고로 올해 홍콩 경제는 마이너스 8%, 실업률은 지금 최근 15년 이내 최악인 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홍콩의 그 악명 높은 쪽방 가격도 되려 오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비싼 부동산은 내려가는데 오히려 이제 그 하층 계급이 무너지면서 하층민이 사는 쪽방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 의하면 이제 홍콩의 인권단체 SOCO, 뭐 소코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0.5평짜리 쪽방의 월세가 작년 동기 대비 1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그 1에서 3평 정도 규모 집의 월세는 1,900에서 5,000 홍콩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에서 80만 원 선이에요. 예, 3평짜리가. 노숙자로 전년 대비 1297명에서 올해는 1423명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숙자 통계도 예전 통계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옛날 홍콩 기사들을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 14년 사이에 등록된 노숙자 숫자는 약 624명이었습니다. 즉 6년 사이에 노숙자 숫자도 지금 2배로 치솟았다고 봐야죠. 참고로 이런 수치는 뭐 늘 또 통계 밖의 사람이 존재하죠. 즉 통계보다 더 많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2013년, 14년 조사, 그러니까 624명이라고 나온 이 통계에 대해서도 이제 시민단체들은 실제 노숙자 수는 이 통계치의 3, 4배는 된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 인용한 기사와 상관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용한 연합기사에도 좀 나오는 얘기인데 그 코로나 상황은 노숙자의 삶에도 점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노숙자들이 어디서 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울역 같은 데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맥도날드에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심야 영업을 하는데 이 심야 영업하는 시간에 뭐 새벽 2시나 3시쯤 가면은 이제 코너는 대부분 노숙자들께서 주무시는 공간으로 좀 많이 쓰고 맥도날드 당국에서도 이걸 뭐 굳이 뭐 이분들을 쫓아내진 않아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좀 이분들의 약간 뭐 침실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쪼그리고 잘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맥도날드 같은 곳들이 24시간 영업을 이제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정말로 이제 길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되게 좀 치명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불평등 지수가 그러지 않아도 최악인 홍콩이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지금 연합뉴스 기사인데, 한국도 지금 뭐 한국은 이런 통계조차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시민단체들이 좀 정부와 좀 거의 한 몸이 된 조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명동만 가도 폐자만 가게들이 수두룩한데 이 문제에 대한 기사 같은 것들, 뭐 경제 위기나 혹은 이제 밀려나는 자영업자들의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K방역 찬양에 가려져서 거의 볼 수 없게 됐죠. 사실 이 기사의 말미는 지금 뭐 홍콩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지금 비판을 할 수 있는 처진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더 나쁜 상황도 있으니까요. 지금 그게 한국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쪽과 관련돼서 지금 주목을 끌지 않고 있고 통계들도 주목되지 않고 있죠. 그 빛나던 탐사보도의 달인이 한때 대표적인 진보 언론들의 분발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이어진 얘기인데 매일경제 10월 17일자 특파원 시선 홍콩 서민들의 꿈 10평 임대 아파트. 예, 매일경제 특파원 시선이라는 이제 칼럼인가 봐요. 홍콩 서민들의 꿈 10평 임대 아파트라는 기사인데 이것도 뭐 이제 홍콩 임대 아파트 정책이 한국보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기사가 또 왜 나왔는지 이 또한 이제 한국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이 외신을 보는 게 참 뭐 보는 건 좋은데 요즘 소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가보죠. 일단 뭐 기사만 걸어놓고 또 뭐 제가 제 기준에 아는 채 대행진을 할 것 같은 내용인데 자 일단 임대아파트 홍콩의 임대아파트 얘기를 하기 전에 홍콩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야겠죠. 홍콩의 임대아파트가 처음 탄생한 거는 1953년에 벌어진 어떤 화재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난민들이 홍콩으로 유입되던 시절이었고 이 난민들은 주로 이제 홍콩 신계 지역에 난민촌을 꾸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홍콩에서 가장 큰 당시 난민촌이 세킨메이라는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쌈수이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명으로. 물론 세킨메이라는 지역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지역이 쌈수이포예요. 그나마 여행을 하신 분들도. 이 세킨메이 지역에서 대화재가 납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날의 대화재로 인해서 이제 그리자로 난민인 사람들이 정말 올 데 갈 데 없는 난민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기준으로 홍콩의 당시 총독이 임대아파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임대아파트가 탄생하게 돼요. 그 쌈수이포 지역을 여행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도 제 여행책에서 이제 엄청나게 강추한 호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 뭐 여행해보신 분들 혹시 가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메이호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홍콩 최초의 임대아파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서의 수명이 다 되고 일대가 이제 그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건물이 현재 이제 이 건물 한 동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서 호스텔로 쓰고 있는 거죠. 참고로 가성비 정말 쩝니다. 진짜 좋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운영하는 주체가 뭐 정부 운영이라고는 하는데 이 무슨 에어컨 전기회사 사장 아들도 아닌 사장이 전기회사 사장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서 건물 안에서 막 물이 줄줄줄 흘러요, 창문에서. 근데 그 정도로 뭐 리셉션부터 복도까지 에어컨을 발라놔가지고서 무더운 철에 가면 정말 최고인 곳이고,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에어컨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도미토리도 그냥 룸에 더블룸 2개를 터가지고서 도미토리를 만든 거라 2층 침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되게 좋아요, 진짜. 방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데인데, 아무튼 여기가 최초의 임대 아파트였다는 아는 채. 그 얼마 전에 죽은 이제 고 박원순 씨도 이제 1기 때 이제 처음 임기 서울시장을 할 때 홍콩 임대주택 실태를 좀 조사하려고 홍콩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뭐 1박에 한 100불짜리 US 100불짜리 짠 숙소에 머물렀던 걸 저도 알아가지고 그때는 참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2019년 기준으로 홍콩의 지금 총 주택 숫자는 약 282만 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집이. 근데 이 중에 86만 3천 채가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약 30.6%, 그리고 거주 인구 기준으로는 홍콩 인구의 44.7%, 그러니까 45%죠. 가 임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사는 홍콩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평수는 한국 기준으로는 좀 좁은 편인데 홍콩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개인 아파트들도 한국에 비해서 평수가 되게 좁게 뽑힙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은 25평형을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홍콩은 한 16, 17평 정도가 이제 우리식의 국민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격도 뭐 말도 안 되게 이런 게 뭐 5, 60억 해서 막 문제긴 한데, 뭐 한국도 지금 뭐 그 민주정부의 혁혁한 공으로 홍콩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사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 정부 보면서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아파트가 오르는 속도를 보면은. 자, 어찌됐건 홍콩의 임대아파트의 절반가량은 약 9평에서 12평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대아파트도 이제 1인 가구용을 위해서 나온 한 9평짜리들이 있는데, 저도 임대 사니까 알죠. 전 17평짜리 사는데, 어찌됐건 되게 좁은 이제 구조죠.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가족이 사기는 더 좁은데, 이 홍콩의 악명 높은 쪽방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홍콩의 서민들한테는. 자, 월세가 무척 쌉니다. 평방미터당 60에서 70 홍콩 달러 정도. 그러면 9평이면 월 임대료가 26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고요. 근데 쪽방 가격이 지금 한 평에서 3평이 3평짜리가 80만 원 선이라고 하니까 9평 월 임대료가 거의 뭐 쪽방 가격의 3분의 1인데 평수는 3배가 커진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홍콩의 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거저나 다름이 없죠. 해서 주택의 30%나 지금 임대 아파트가 있지만은 여전히 대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웨이팅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올 3월 31일 이제 그 임대주택 신청 대기자만 약 26만 명 정도가 몰려 있고, 이 사람들은 약 8에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이제 입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매일경제의 기사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나요. 기사를 네. 세계 최고가 주택이 거래된 홍콩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땅과 자금 부족으로 더디게 굴러가고 있다. 정부가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홍콩 비판 기사를 홍콩 언론이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걸 받아 쓴 한국 언론 입장에서 이게 타당한가 싶은 게, 한국의 임대아파트 비율은 이제 8% 수준입니다. 뭐 내일쯤 그 전세 관련 이제 뭐 정부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임대 아파트 강화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건. 그런데 홍콩은 30%예요. 한국 언론이 비판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죠. 네, 다음 기사요. 홍콩 프리프레스 10월 19일자. 홍콩 스토리 전시가 개편으로 검열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방문객들이 역사 박물관으로 몰려든다. 네, 홍콩 프리프레스라고 하는 독립언론 기사인데 10월 19일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홍콩에는 이제 홍콩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침사추이에서 홍암으로 넘어가는 구역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사실 홍콩이 뭐 역사는 160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수많은 굴곡을 가지고 있고 이제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되게 다이나믹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홍콩 역사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홍콩 역사를 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홍콩 역사 박물관 안에는 홍콩 스토리라는 그 전시관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역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편년체라고 그러죠. 편년체 방식으로 이제 홍콩의 역사를 기술했는데 뭐 거기는 뭐 아편 전쟁도 있고 6.7 반영폭동도 있고 해가지고 홍콩의 역사를 좀 되게 담백하게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한국의 류영아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홍콩 역사박물관의 스토리텔링만으로 이제 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본토주의라는 책을 쓰기도 했을 정도로 이제 홍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진짜 장소이긴 합니다. 근데 이 홍콩 역사박물관에 있는 이 홍콩 스토리 상설 전시관이 앞으로 2년간 10월 말부터 리모델링으로 문을 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이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은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뜯어고치고 뺄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제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중국 향 스토리가 가미되기 전 홍콩 이야기 전시관 관람을 보기 위해서 홍콩 역사박물관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홍콩 사람들은 자신의 옛것에 대한 향수가 무척 강합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60년 정도 남짓한 역사 속에서 홍콩다움을 찾는다는 것들은 되게 사실 극히 희박한 몇 가지 파편들이고 이 찾아낸 홍콩다움을 보존하는 것들이 이제 그들이 정체성을 보존하고 사는 길, 홍콩인으로서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홍콩 독립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흐름들이 이 홍콩의 옛것을 보존하자라는 시민운동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걸 이제 홍콩 본토주의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도 한참 이제 홍콩에 대한 본토주의적 정치적 입장이 강화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콩 역사박물관을 가는 거죠. 자, 기사의 밑을 보면은 이제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박물관을 찾았고, 그 50년간 이제 그 홍콩의 민주주의는 영국이 만든 제도하에서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했던, 여기 있네요. 좀 시노브리티시 조인트 디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중 공동선언에 대해서 기자가 직접 봤는데, 이제 한 어머니가 딸에게 자, 이거 좀 받지 이런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관람객은 이 와중에서 이제 홍콩 보안법이 서슬퍼런 이 와중에서 이 전시관에서 글로리 투 홍콩, 이번 홍콩 시위에 한국으로 따지면 니무리안 행진곡 같은 역할을 하는 노래죠. 이 글로리 투 홍콩 노래를 부르고 광복 홍콩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요즘 홍콩을 보면은 정말 자잘하게 모든 방면에서 중국화를 시키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여기에 계속 저항하고 있는 홍콩인들의 모습이 느껴지고 있죠. 언젠가 한번 영화 10년이라는 홍콩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10년 후에 홍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린 되게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넷플릭스에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 경제신문 10월 7일자. 홍콩의 드무평은 맥켈란이 만든 세계 최초의 컨셉숍. 자, 더 맥켈란룸, 그 싱글 몰트 위스키 유명한 맥켈란에서 세계 최초의 컨셉숍을 홍콩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만 년 만의 여행 기사죠. 한 달이나 돼가지고 킬할까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여기 홍콩을 다시 취재를 하면 맥켈란 위스키를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라, 이게 어디 생겼냐면은 좀 침사추이의 그 스타의 거리 쪽에, 그러니까 인터컨티넨탈 호텔 옆에 K11이 또 다른 쇼핑몰을 열었어요. K11 뮤지오라고, 이제 박물관이란 뜻이죠. 여기다 열었는데 이 안에 이제 이 가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맥켈란은 영국이랑 싱가포르, 타이완, 두바이 공항에 맥켈란 부티크라는 걸 연 적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바를 겸한 컨셉숍은 이제 홍콩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뭐 가격은 뭐 연식에 따라서 덤벼볼 만한 가격부터 후덜덜한 가격까지 다양한데, 기사에 의하면은 저도 이거 좀 비슷한 술을 한국에서 좀 구할 수 있는지를 매칭을 해봤는데 뭐 가격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사에 의하면은 더 맥켈란 더블 캐스크 15년산이 약 1148 홍콩달러, 18년산이 2210 홍콩달러,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크리스탈병에 들어있는 1972년상 600개 한정 제품인데 이거는 88만 홍콩달러라고 하네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인데 뭐 이 맥켈란 관련된 바는 마카오에도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맥켈란에서 직영하는 게 아닌 맥켈란을 비롯한 싱글몰트 위스키 전문으로 하는 데인데 이 맥켈란 더 맥켈란 룸에도 보면은 그 마카오와 같이 연식별로 88년, 12년, 15년, 18년, 21년씩으로 해서 조금씩 25cc 정도씩 줘가지고서 이제 그 맛배기로 맥켈란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한 US 100불 정도짜리 이제 상품들이 있어요. 어제 바를 겸하니까 같이 마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은 또 이게 한 번에 연도가 다른 5가지 술을 동시에 맛본다는 게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혓바닥 공부도 많이 되고 술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흥 여행 기사가 또 있어요. 더스푼 10월 12일자. 맥도날드의 이정표, 홍콩 프랜차이즈, 그린 먼데이의 옴니 포크 오찬과 함께 첫 채식 메뉴 출시. 자, 이건 더 스푼이라는 언론인데 그 홍콩에 본사를 둔 채식고기를 만드는 그린 먼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홍콩 맥도날드랑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랑 맥카페에서 채식 고기 기반 메뉴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식 메뉴인 거죠. 이미테이션 고기인데 대부분 채식고기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만들다 보니까 소고기 대체제인데 비해서 역시나 중화권인 홍콩이다 보니까 돼지고기 대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옴니포크 런천이라고 하는 건데 이 메뉴가 이제 나온 뭐 이제 샌드위치 같은 이제 정식 메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옴니포크 런천 앤 스크램블 에그 버거랑 옴니포크 런천 앤 에그 트위스트 파스타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 세트도 있고 아침 세트가 한 2가지 있고 그다음에 뭐 에그 마요네즈 옴니포크 가짜 돼지고기랑 에그 마요네즈를 넣은 치아바타 샌드위치도 있고 해서 5가지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기반의 돼지고기 대체제니까 또 뭐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되게 좋은 메뉴가 되겠죠. 한국에는 이런 게 너무 늦게 들어오죠. 저도 이런 걸 먹을 의향이 충분합니다. 저는 약간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은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채식도 젊었을 땐 할 수 있는데 늙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저는 또 어머니 식성 때문에 고기를 되게 늦게 성인이 되고 나서 먹기 시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되게 가리기도 하고 잘 못 먹거든요. 속이 안 좋아요. 고기 많이 먹으면은.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그냥 고기 없는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콩단백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남의 살이 땡긴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뭐 요즘 막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이제 처음 채식을 접하고 나서 복음에 미쳐서 복음에 빠지셔서 죄송합니다. 복음에 빠지셔가지고 뭐 이제 또 이제 고기 먹는 사람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 많이 하세요. 늙으면 진짜 실천하기 힘들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런 메뉴가 저도 한국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전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CNA 10월 19일자. 코로나19로 인해 유명한 정치적 커뮤니티 역할을 하던 홍콩 술집 폐쇄. 자, 다음 뉴스는 CNA라는 언론인데 셔완의 제가 여기를 몰라요. 이 사람 주진우 닮았네. 저 주진우 닮지 않았어요, 진짜? 그 셔완에 15년 정도 된 클럽 70일이라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데가 있다는 거를. 이 70일이라는 이유는 이제 홍콩 반환일을 뜻하기도 하고 2003년 7월 1일 홍콩 보안법 반대를 외치면서 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게 이제 약간 홍콩으로서는 항쟁 기념일의 의미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숫자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홍콩 운동권들이 주로 가는 술집이라는 거죠. 8, 90년대에는 한국에도 이런 아지트들, 빨갱이들의 아지트 같은 술집들이 많았죠. 맨날 논쟁하고 토론하고 담배 뻑뻑 피우고 그다 싸우고 그다 밖에 나가서 토하고 뭐 이러던. 아무튼 홍콩 정부 측에서도 꽤 주시하던 이제 반정부 인사들의 단골집이었는데 이 집이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하고 폐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연이은 적자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의 3개월 동안 영업을 거의 못할 정도여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기사에 의하면은 10월 말에 문을 닫는다고 했으니까 현 시점에선 이미 폐업을 했겠네요. 수많은 홍콩 해방을 외치던 정치 구호와 빽빽히 정치적 희망을 적어간 포스트잇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구호들, 뭐 이제 정치적인 사파들이죠.
그 기사에는 이제 LSD당, 저도 옛날에 그 모 파케에서 LSD당의 이제 임원 하나를 안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민주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LSD당이 정확하게 한국으로 말하면은 정의당보다 좀 좌파에 있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SD당의 럭광흥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홍콩의 긴 머리라고 흔히 불리는 삼선 의원이었는데, 이제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서 때 이제 빽빽 소리 지르고 우산 쓰고 의원 선서하는 바람에 이제 잘리셨죠. 이분이 이 집의 단골이었대요. 이제 기사에 인터뷰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연결하고 의사소통하고 때로는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허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만남의 장소라고 부르기도 했죠. 되게 좀 씁쓸한. 이 집의 뭐 단골 중에 하나는 이제 우산혁명 때부터 2019년 시위현장을 누비면서 홍콩 시위대를 굳건히 지지한 가수 데니스 호나, 혹은 이제 왕가희 감독과 늘 영화 작업을 함께했던 촬영 감독인 크리스토퍼 도일 같은 경우도 이 집의 단골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 공간을 몰랐습니다. 왜 여기를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홍콩 저자인데, 그러니까 홍콩도 한 15년, 20년 다녔는데 말이죠. 여기서 한잔할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서 한잔을 했다라면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씁쓸하네요. 다이아몬드 온라인 11월 2일자. 장수 세계 제1의 홍콩 배울 식습관이란? 자, 다음 기사입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란 일본 매체인데, 장수 세계 제1의 홍콩 배울 식습관이란이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욕하려고 인용한 기사입니다. 저도 작년엔가 시사인에 썼죠. 시사인에서 썼던 그 소소한 아시아 1회가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가 구라라는 걸 밝히는 거였고, 작년엔가도 한번 썼어요. 장수 지역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때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의외로 홍콩이 지금 세계 장수 1위 지역이다. 그리고 장수 지역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지금 2위거든요. 굳건한 복지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일 뿐이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식재가 많아가지고 그걸 먹고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이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썼는데, 이 일본 양반들은 참 이 일본 분들의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비과학이 크게 전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혈액형이고, 두 번째가 별자리고, 세 번째가 장수 지역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장수 지역에 대해서 굳이 분석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일본 분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되게. 하여간 뭐 장수도시 1위 홍콩이라는 통계를 보면서 그때도 이제 세상기사를 쓰면서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도 조만간 어떤 미친 분이 홍콩의 식습관을 보면서 또 이제 장수의 비결로 기사를 쓰겠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언론이 해냈습니다. 기사도 되게 황당한 게, 이 비결을 보면은 이제 장수의 비결은 한약재가 섞인 닭 삶은 국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심해서 퍼왔습니다. 뭐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중앙일보 10월 5일자. 중국 지저분하단 건 옛말. 베이징서 한국 식당 사라지는 까닭. 중국이네요. 홍콩 뉴스 되게 빨리 끝났나요? 중앙일보고요. 중국이 지저분하다는 건 옛말. 베이징서 한국 식당이 사라지는 까닭. 기사는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몇 줄 읽어보면은, 중국 국경절 연휴였던 지난 2일 10월 2일이죠. 기사가 10월 5일자예요. 베이징 시내는 한산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 한 곳인 차오양구의 따위에청. 식당, 영화관, 전자매장, 옷가게 등이 모인 15층짜리 쇼핑몰이다. 이날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6, 9층은 식당가. 접근성이 좋고 눈에 잘 띄는 곳엔 하나같이 일식당이 있었다. 6층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 오른쪽 일본 초밥집인 슈퍼스시, 왼쪽에 우동집, 라멘 가게가 이어진다. 또 정면으로 최근 매출이 가장 높다는 일본식 고깃집인 우각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층도 마찬가지, 지방별, 종류별 각종 요리점이 들어와 있다. 쇼핑몰에 있는 일본 식당 수는 모두 15곳이다. 반면 한 식당은 2곳뿐이다. 그나마 전부 고깃집이다. 베이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왕징 소호 맞은편에 있는 기린사 상가는 대표적인 한국 식당 밀집지다. 최근 주중 황태상한이 주관한 한인축제 K페스타가 열린 곳도 기린사 상업지구 앞이다. 이곳에 한국 요리 간판을 한 식당은 10곳, 하지만 9곳은 과거 한국인이 운영하다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에게 넘어갔다. 겉은 한국 식당인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인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베이징 한국 식당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뭐 블라블라블라. 최근 베이징에서 많이 추천하는 1위인 한식당. 눈을 감고 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번쩍. 어떻게 적었지? 베이징 가장 많이 추천하는 1위 한식당인 애강산의 매장 수도
4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주중 한국 외식협회에 등록된 한국식당 수는 2018년 63곳에서 올해 50곳으로 2년 만에 20.6% 감소했다. BBQ도 베이징에 2개 매장을 냈다가 철수했고 놀부 매장도 한 곳밖에 안 남아있다. 최근에 한촌 설렁탕이 철수했고 대기업인 CJ 역시 비비고를 앞세워 20개 매장을 냈다가 현재 사업을 접은 상태다. 그 사이 일본 식당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막 하는데 이거는 예측이 되던 문제예요. 그리고 저도 느끼고 있는 문제였고 일단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건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식이 마케팅을 고기를 구워 먹는 바베큐로 마케팅을 했고 여기에 성공에 너무 기댔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도 한식이라고 하면 삼겹살 구워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고기나 그걸 상추 쌈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뭐 백종원 씨의 그 고기 구워 파는 집 있는데 거기 되게 쌈 예쁘게 나오는 까먹었다 이름. 하여간에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식이 좀 해외 마케팅을 주로 음식이 아니라 불고기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 먹고 바베큐 집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요리가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건 중국에 옛날에 20년 전에도 느끼던 거였는데 중국 식당 가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시키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중국인들은 100% 고기만 구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식이 일단 왜곡이 됐죠. 그러니까 한식의 다양화에 기본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자기함으로 승부를 했고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송쯔라고 하는 일식당 체인이 베이징에 들어갔는데 그때 되게 파격적인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68 차이니스 위엔으로 점심 뷔페를 했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뷔페가. 그러니까 회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뭐 사실 그 돈이면은 한국식으로 먹어도 뭐 이제 세트면 점심 세트보다 조금 좋은 걸 그러니까 68위안이 좀 당시 돈은 비싸긴 했지만은 한 20위안 정도도 보태가지고 그걸 먹지 왜 한식을 먹으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왜냐면 뭐 회도 귀한 시대였으니까 한국인들도 하다못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뭐 비비고 같은 경우 비빔밥이나 이런 걸로 물론 대장금의 영향으로 한참 비빔밥 마케팅을 하긴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한국 식당이 뭐 많았는데 뭐 한족이나 조선족이 인수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중국에 있는 한국 주인이 하는 한국 식당들 가면은 가장 한심한 게 주인들이 가게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뭐 다른 뭐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돌고 있고 이제 총경리라고 하는 중국 조선족 지배인이 이제 식당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데 식당 일이라는 게 사장이나 지배인이 요리할 줄 모르면은 식당 운영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주방장한테 휘둘리고 주방장 바뀔 때마다 음식 맛이 바뀌잖아요. 그거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음식에 대해서 맛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럴 일이 없죠. 근데 한식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실패를 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 예전에 상하이 책을 취재할 때 2006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웨스틴 호텔을 취재했는데 그때는 이제 가장 상하이에서 좋은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그 PR 매니저 얘기를 하다가 우리 식당이 한식당을 좀 들어오고 싶어가지고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사람을 불러다 심사를 했는데 기준에 맞는 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공감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그 당시. 차라리 북한 식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쇼 같은 것도 보여주고 뭐 북한이라는 국가의 그 약간 닫힌 나라 이미지의 특이점 혹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걔네는 차라리 음식을 좀 개성적으로 다양하게 소개하고 판매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마케팅을 잘했어요. 한국에 비해서. 이게 또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개인 기업들이 공산주의 국가의 국가가 운영하는 식당보다 못하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진짜 있는 거였죠. 어찌됐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기사 말미에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은 고깃집 위주로 가고 이제 조선족 아저씨들이 좀 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인테리어 경쟁이나 친절도 경쟁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 지금 한국에도 체인점이 있잖아요. 그 하이디라오라고 하는 허거집 같은 경우 제가 2005년에 그 집을 베이징 시단에서 처음 가봤어요. 완전 초창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우연히 가보고 나서 이제 와 이런 데가 중국에 있었구나라고 책에 소개를 했고 전 사실 하이디라오 이렇게 커진 거에 있어서 한국 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하이디라오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2005년 정도였는데
그때는 이제 하이디라오를 가면은 허거 국물을 웬 링게일 봉다리다를 가져와서 그걸 보여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가위로 뜯어가지고 물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갔더니 뭐 문장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는 음식 재활용하지 않고 청결을 기준으로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때 되게 많이 저도 느꼈죠. 그러니까 중국이 바뀐다는 걸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저는 하이디라오였어요. 아, 얘네들이 성공하면서 중국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이디라오가 사실 허거라는 음식 자체가 이렇게 싼 요리예요. 그리고 허거는 누구나 개업하기 쉽죠. 왜냐하면은 국물만 어서 가지고 오면은 식재를 사다 놓고서 데쳐가지고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비빔밥도 되게 무시하잖아요. 구로다 상케이 신문 아저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그 비빔밥이나 냉면만큼 중국 음식 중에서 가장 비하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허거예요. 일본인들은 이제 허거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건 요리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조리 과정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국물을 사가지고서 뭐 식재 데쳐가지고 먹는 게 무슨 요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네 샤브샤브는 뭐 하여간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식이 안 되는지는 느끼고 있던 점이라 사실 전 이런 기사가 나오길 바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졸라 욕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뭐 이제 베이징 한국식당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뭐 한국식당 축소원인가 해법 해가지고 온대성 제중 한국외식협회장은 외식시장에서 현지인천 접근해야 된다. 뭐 직원교육 최우선인데 자 중국 현지인만큼 직원교육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식당이 불친절하다는 얘기죠. 자 조영근 애강사는 이건 한국식당이에요. 한 번 떠난 손님 회복 힘들어. 중국, 일본 음식 등 다양화, 인터넷 여론 즉각 반영. 자, 안현민 셰프,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베이징 식당 운영하는 분은 중국인 니즈 못 따라가. 가성비 따지는 중국인 인테리어 기물 세팅 깔끔해야. 더럽다는 얘기죠, 한식당들이.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 식당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야기가 강했지만 상황은 이미 바뀌었다. 예, 저도 얘기를 했었죠. 안 셰프도 중국 식당의 위생이 향보다 못하다는 건 옛말. 오히려 깔끔한 데가 많아졌고 유니폼도 깨끗하게 입고 있다. 그러면서 예전엔 한식이 지저분하거나 인테리어가 약해도 반찬 등으로 커버가 됐지만 지금 비용 절감으로 이것도 쉽지 않고 인테리어도 노후에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뭐랄까요? 그리고 이제 다들 뭐 이건 싫어할 얘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식 세계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이명박 부인이 뻘짓한다고 저도 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표준화 시켜놓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권이 바뀌고 뭐 박근혜 정부가 됐든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됐든 이 정책은 좀 이어가는 게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그 흐름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젊은 셰프들 해외 진출 많이 국가 돈으로 뭐 해줘가지고서 카페식의 한국식당이 그때 한참 붐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 한국식당에 비해서 너무 좀 황당하게 뭐 김치도 따로 사 먹어야 되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했는데 좀 아까운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레플러 10월 6일자 필리핀 햄버거 체인 졸리비 상하이의 팀 호환일 호점 오픈.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엔 되게 좀 요리 뉴스가 많네요. 졸리비가 팀 호환 브랜치의 첫 번째 점을 상하이에 오픈을 했습니다. 팀 호환은 이제 세계에서 한때 싱가포르 미슐랭이 나오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미슐랭 원스타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홍콩의 딤섬집이에요. 이 딤섬집이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 들어와 있죠, 팀호환이. 근데 지금 상하이에도 1호점이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 팀호환이라는 데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포시즌 호텔에서 딤섬부를 맡던 셰프였는데 이제 이 팀호환이 생기던 시점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그 요리들이 좀 간편화되는 추세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딤섬 같은 경우도 냉동 딤섬을 이제 좀 데워서 파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대표적인 홍콩의 요식업 그룹인 맥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식으로 딤섬을 팔았는데 이 팀호환은 저렴하게 팔지만 수제 딤섬을 고집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서 히트를 쳤던 집이에요. 아주 저렴한 이제 가격대였지만은 직접 딤섬을 주문이 좀 그 자리에서 빚어가지고 쪄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게 좀 센세이션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팀호환의 성공 이후로 뭐 딤딤섬이나 이것도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같은 이제 그 수제 딤섬을 하는 저가 집들의 붐을 이루었고 이제 팀호환은 가장 성공을 했죠. 미슐랭 원스타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뭐 성공이라는 게 뭐 이게 유지하는 게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죠. 이제 팀호환이 생기고 이제 막 히트를 친 게 조금 더 됐네요 15년.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팀호환은 이제 수많은 분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는 홍콩역 안에 있는 IFC몰 비치죠. 지점인데 그 미슐랭이 아니 이건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그 홍콩역 지점은 스타를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삼수이포 지점 본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곳만 스타를 줬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원스타 레스토랑 간다라고 하면 삼수이포 지점을 가야 되는데 이건 또 여행자들이 가기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티모아는 뭐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서 지금 웨스트 카오룽역 그 새로 생긴 고속철역이에요. 중국으로 가는 고속철역인데 이 안에도 지금 분점이 생겼는데 관리가 이게 동양 쪽 프랜차이즈들의 문제인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이 칼같이 안 나와요, 요리들이. 그러니까 분점마다 편차들이 너무 심한데 얘네가 지금 전 세계 진출한다고 뉴욕도 분점을 냈다가 뉴욕은 거의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 한번 까는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개 난탈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안 된다고. 근데 요걸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기사도 지금 졸리비가 오픈을 했다 나오는데 이 티모안의 홍콩 바깥에 있는 모든 마케팅은 졸리비가 샀더라고요. 근데 졸리비가 어디냐면은 필리핀 여행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필리핀 햄버거 체인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체인점이죠. 필리핀의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뭐 제 기준으로는 그냥 뭐 햄버거에 파인애플 끼워주는 거 이외에 무슨 차이가 있어? 그리고 햄버거가 왜 달지? 좀 단편이거든요. 밖에 없었는데 필리핀 내노자들은 사실 또 졸리비를 고향 음식이라고 판단을 해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졸리비가 상당히 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요식업 체인을 인터내셔널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 티모안도 지금 졸리비가 따냈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점도 보니까 해외니까 졸리비가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개 얻어맞고 있어요. 한국점은 솔직히 티모안 해외 지점의 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갈 생각이 없어요. 가봐야 돼. 누가 사주면 가서 먹고 욕을 뭐 평을 하겠는데,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하이는 오픈을 이렇게 하고 졸리비 계획에 의하면 2년 안에 중국 내 70개의 분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관리가 될 것인가? 회의적인, 예, 회의가 마구마구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10월 24일자. 칭기즈칸이란 말 쓰지 마. 중국은 왜 예민할까? 또 중앙일보네요. 늘 얘기하지만 예, 중국 기사는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중국 기사. 진짜 얘네 기사 좋아요. 징기즈칸이란 말 쓰지 마. 중국은 왜 예민할까? 예, 프랑스 도시 낭띠에 있는 낭띠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그 징기스칸을 다룬 전시회를 열었는데 중국 정부가 시비를 걸어가지고서 전시회에 징기스칸이나 몽골 제국이란 말 써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전시회 팸플렛과 책자 편집권까지 달라고 해서 결국 삐걱 하다가 이제 중국이 계속 압박을 멈추지 않자 전시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검열을 받고서 전시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중국 정부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이제 몽골 얘기가 나옵니다. 내몽골 자치구에서 나오는 이야기. 지난 9월에 저는 이제 이걸 기사에서 맨날 미루다가 이걸 소개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걸 소개한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기사가. 그 내몽고에서 그 몽골어 교육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중거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내몽고 자치구에 사는 이제 몽골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한국에도 좀 꽤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제 중거 교육 강화가 아니라 이제 몽골어로 가르치던 초등학교 문학도 이제 중국어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몽골어 말사 정책으로 본 거죠. 혹은 이제 한족 동화 정책의 개념으로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내몽골 자치구는 뭐 기사에도 580만의 몽골인이 산다고 그러는데 내몽골 자치구의 인구 중에서 몽골족이 다수가 아니에요. 다 한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허하우터 같은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주도를 거쳐서 뭐 이제 뭐 초원의 게르에서 사는 뭐 게르에서 이제 숙박하는 투어 같은 거를 하거든요. 이제 중국 여행하다 보면은 거기 게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족입니다. 몽골 옷을 입고 있죠. 몽골 사람인 척하는 한족들이에요. 사실 이제 그 몽골족들은 다 이제 이런 좀 주요 메인 비즈니스에서 밀려가지고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도시에 사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차별이 되게 심하고 아직도 재밌는 게 몽골은 사실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서 나눠져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몽골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국이긴 하지만 러시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몽골공화국은 키릴 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알파벳을 쓰죠. 몽골어를 해요, 그 대신에. 내몽골 자치구, 중국에 있는 내몽골 자치구는 글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도로판을 가면은 몽골어와 중국어 병기를 했거든요.
대신 말을 잃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몽골 말을 잘 안 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독립국인 지역은 글자를 잃고 말을 하게 되었고, 내몽골 자치구, 몽골인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글을 얻고 말을 잃은 상황인데, 이 말을 더 뺏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몽골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국에서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그냥 형식적인 외교 관례일 뿐이고, 우리는 독립국이었고,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조공무역산에서 경제적 이익을 봤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이 조공책봉 관계의 특수성을 좀 강조하는 거는 한국의 역사 교육이고, 중국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중국에서 역사학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물론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보면은 조공책봉 관계를 그러니까 서양 봉건제 안에서의 제후국 개념에 더 가깝게 보지, 우리가 생각할 만큼 더 많은 거의 독립국으로, 준독립국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대놓고 하냐면은 몽골, 베트남, 한반도는 통일 대상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죠,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얘기 처음 들으면은. 지금 하도 들어가지고 익숙한데, 가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각 나라 그 나라만 아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 바깥을 나가면은 인정되지 않는, 물론 이게 뭐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는 조공책봉 관계는 사실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걔네는 또 나름 이제 지들이 이제 덴노가 있었던 황제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네와 중국과의 관계와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는 또 다르다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내몽골 외에 몽골 공화국도 일종의 이제 중국에 있는 우파들이나 민족주의자들한테는 합병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천안문 학살 이후로 이제 역사 교육을 민족주의 교육식으로 많이 바꾸면서 이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몽골족도 이제 옛날에 한족 몽골족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대한 중화민족의 한 갈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징기스칸도 중국인인 거죠. 예. 뭐 어찌됐건 원나라는 중국 정사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금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뭐 중화민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한족화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자, 마지막 이 문장은 좀 재밌어서 인용을 할게요. 눈길을 끄는 점은 몽골족을 탄압하고 징기즈칸이 중국인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꿈은 21세기 징기즈칸이라는 점이다. 육해상 실크로드를 재건해 세계로 나가겠다는 1대1 프로젝트가 그 야망의 정점이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 존중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겠다고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더 디플로마시는 이렇게 꼬집는다. 실크로드가 번창했던 것은 그 길을 오가는 수많은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수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소수민족을 억압한다면 새로운 실크로드는 그저 꿈으로 남을 것이다. 아주 좋아요, 글이. 뭐 1대1로와 관련된 이제 사진이 블라블라 나오고 있는데, 에휴, 이거는 뭐 각자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떠들다가는 또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전 어지간하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몇 분을 녹음했는지 모르겠네요.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갔죠? 그리고 인도뉴스가 지금 해리스 건을 제외하고는 안 많아요, 별로. 쉬어도 되긴 하는데. 팟빵에서 갑자기 정재벌이라는 분이 후원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월 10,000원씩 꽂아주시는데, 이게 어찌됐건 저한테는 월 10,000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행종편은 또 심지어 그 통장 계좌가 마사오 거거든요. 마사오가 무도에서 과연 돈이 모인다고 돈을 저한테 줄까 싶긴 한데, 어찌됐건 그 정재벌님이라는 분 때문에 부담감은 좀 생기네요. 이 돈이 10,000원이나마 꽂히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생각을 하는 게, 이 뉴스는 사실 이게 품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진 이야기를 한번, 사진 한 장 갖다 놓고서 이 사진 찍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유적사진 같은 경우면은 뭐 그 유적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코너를 좀 만들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일단 지금 홍콩 에세이 쓰는 게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이제 2019년 초로 진입했습니다. 예, 홍콩 생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350페이지. 아이고 지겨워. 그러고 있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